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영화 더 스퀘어 얘기하는 날인데요.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취향이 세상을 바꾼다. 배 감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지혜입니다. 네. 저는 성장 영화를 좋아하는 김프로인데요. 오늘 영화는 성장했는지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날이 더운데 휴가 가십니까? 아직까지는 휴가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집에 있는 것이 최선이다. 카페에 가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며 너무 더워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더위가 한풀 좀 꺾였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들어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낮아진 것 같아요. 온도가. 이게 정말요? 네. 아주 미세하게. 네. 빨리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는데 언제 시원해질지는 모르겠고. 이번 영화는 사실 관이 많이 내려가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영화관에 막 가셔서 보시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느 가족이 올해 상 받았으면 칸 영화제에서 이게 작년에 상 받은 작품이어서 고레에다 감독 작품 보고 작년에는 칸에서 뭐 받았지? 황금종상 누가 받았지? 하고 찾아보실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작품을 보시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요 영화를 선택을 했고요. 블랙 코미디 장르인데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151분. 네. 15세 관람가인데 해외에서는 R등급이 나왔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배드신 때문에 그럴까? 근데 뭐 배드신 노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보시는 데면 별 지장은 없을 건데. 네. 8월 2일에 개봉을 했고요. 스웨덴 영화인데 2017년 8월에 작년에 이제 스웨덴에서는 개봉을 했고 연출은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인데 저는 사실 이번 영화가 처음이었어요. 전작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감독인데 이번 영화도 소문만 듣다가 한국에 개봉한지도 몰랐어요. 전 평론가님이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혹시 그 영화인가? 일단 러닝타임이 이렇게 긴 줄도 모르고 갔다는 거는 기본 정보가 아예 없이 갔다는 거지. 네. 저는 약간 길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끝나는 시간 보니까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좀 길겠구나. 근데 끝나는 시간을 안 보고 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도대체 언제 끝났지 이게? 그래서 그랬군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뭔가 조마조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는 내내 이게 뭔가. 도대체 어떻게 끝날라 그러는 거지? 하는 생각에 나중에는 2시간이 지나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끝날라 그러지? 어떻게 끝나야 될까? 전시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약간 전시회가 며칠이고 언제 어떻게 딱 시작하고 하는 장면이 보통 헐리우드 영화 같으면 며칠 전이고 막 이렇게 준비한 스태프들도 있고 뭐 이럴 텐데 보다 보니까 전시가 계속 돌아가. 그래서 뭐가 시작되고 언제 시작된 건지 모르니까 그게 뭔가 딱 열리면서 끝날 것 같긴 한데 하면서 보다가 중간중간 전시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계속 가나 보다. 이렇게 계속 가나 보다. 근데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어쨌든 미술관, 갤러리라는 공간에 대한 영화이기도 해서 사실 그렇게 어떤 하나의 전시만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좀 다각도로 보여주는 면이 있어서 전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잘 딱 짚으셨네요. 야, 이렇게 미화되는군요. 찰란이라는 회사에서 수입을 했는데 여기가 예술영화 내지는 좀 이런 영화들 많이 가져오는 곳인데 이전 작품으로는 유전. 유전이라는 영화 가져왔고요. 그전에는 퍼스널 쇼퍼, 카페 소사이어티, 셀마, 갈증, 돌이킬 수 없는 치코아리타. 대충 아시겠죠? 이런 영화를 많이 가져오는 곳인데, 스크린이 많진 않아요. 지금 40개, 30개 왔다 갔다 하면서, 관객은 한 6,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40개가 아니면 진짜 거의 눈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 예술영화 하는 곳들에서만 조금씩 한다고. CGV에서 봤는데 저는 아트하우스에서도 하루에 한 번 하더라고요. 낮 3시 이럴 때.
서울 경기 지역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가까운 데가 어딘가 찾아볼 수 있을 정도지만 그게 아닌 지방에서 정말 없겠다. 네. 관들이. 잘 없을 거예요. 러닝타임도 길다 보니까 또 이것이 또 배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더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런 영화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좀 아쉽죠. 예. 근데 나는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져야 된다. 좌점률 한 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석이면 한 10석 사는 건데. 그쵸. 그러면 10장이면 10만 원이잖아요? 100석짜리 기준으로? 그치. 그러면 얼마나 손해를 보고 그 사람들은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그쵸. 그건 누가 보전해주나? 원래 시네마테크 그런 데는 이제 영진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있었으니까 유지를 하면 지원을 해준다. 근데 그게 이제 각 도시별 시네마테크들이 근데 원래 시네마테크가 설립된 게 아니고 어떤 극장이 근데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러면 지원금도 받고 운영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도 명맥을 오래 유지하던 예술영화 전용관들이 하루아침에 지원금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런 식의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난 여기서 예술영화 전용관 우리 동네 우리 도시에 있던 데를 갔었는데 왜 갑자기 문을 닫는 거지? 이걸 돈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화를 냈다가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돈을 절대 벌 수 없는 구조인 거야. 절대 벌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럼 지원을 왜 갑자기 여기 지원을 끄는 거지? 왜 이걸 다시 입찰을 한다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신경 안 쓰면 모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애매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네. 그건 약간 좀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제 체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면 쿼터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쵸. 이걸 가지고 돈까지 벌어야 되는 걸 생각하면 못 벌죠. 없죠. 그럴 수가 없죠. 네. 아무튼 작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고요. 네.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인 크리스탄이 남자 주인공인데 더 스퀘어라는 전시를 앞두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갑을 출근하다가 이제 소매치기를 당하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답답하고 엉망진창인 사건을 계속 맞이하게 되는. 엉망진창이죠. 네. 그렇죠, 진짜. 굉장히 길게 네. 보여준 이런 영화인데. 네. 네. 영화관을 처음 딱 나설 때 네. 기분들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물어보지 않았어, 그래서. 네. 나 진짜 생뚱맞은 기분이었는데. 브루마블이 생각났어요. 브루마블 아세요? 브루마블 게임? 브루마블? 네. 도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스톡홀름을 알게 된 게 브루마블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 가상에 제 머릿속에만 있는 스톡홀름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애매한 도시야. 브루마블에서 보면 중간쯤 되는. 그게 실존하는 도시구나. 스웨덴 분들이 들으면 진짜 기분 나빠하실 텐데. 어쨌든 안 들 거예요. 안 듣겠지. 네. 스톡홀름이라는 도시를 영화에서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그렇지 않으세요? 스톡홀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 기억이 안 나. 근데 스톡홀름 보면서 제가 되게 희한한 생각했던 게, 야, 저기 되게 좀 좋은 도시네? 야, 미술관 되게 좋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한테 유럽은 그냥 파리냐? 런던밖에 없냐? 약간, 스스로가 약간 좀, 부끄러워지는. 네. 저는, 어렵네. 그래요? 야, 정평이 어렵다 그럴 정도면. 난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투정을 부리거나, 아니, 어렵다, 이런 거를 단톡방에 올리는 것이, 뭔가 이게, 수준이 떨어지고, 이거 혹시 이러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안 올렸거든요. 그래요? 일단,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도대체 이게 그럼 예술이 뭐고, 그럼 이 딜레마에 빠진 이 남성의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지금 스웨덴도 이렇구나, 이런 난민 문제도 이렇고, 그러니까, 진짜 어렵네. 이게 답이 없네? 약간 이런 인상을 받고 나왔습니다. 어렵다는 게 이제 저의 어렵다 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선을 좀 그어볼까요? 그렇구나. 이 안에 있는 내용과 이런 것들이 어렵다. 나는 그냥 영화 자체가 어렵다. 괜찮아. 부루마블이 웬 말이야. 내가 제일 이상한 생각을 했네요. 영화를 전 이제 여의도 CGV에서 봤는데 일요일 날 낮 3시 반 영화였거든요.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 영화관에 이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더워서 그런지 진짜 많더라고. 야, 제가 본 중에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통로까지 꽉 찼어, 다. 정말요? 너무 많아, 사람이. 들어갔더니, 웬걸,
이 영화도 만석이야. 제가 들어왔고. 네, 간당간당하게 들어갔는데 꽉 찼어, 사람이. 58석인가 그런데 58석이 꽉 차서 더스케어를 이렇게 많이? 올여름 더위가 한몫한다, 정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나는 약간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 한 반절 정도 차도 선방이겠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네. 꽉 차 있길래 뭐야. 야, 이거 그래? 그리고 딱 앉았는데 영화 보는 내내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한숨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들리면서 네. 세 분이 나가셨습니다. 1명, 2명, 3명 이렇게 58석 중에 네. 꽉 찬 3명이 근데 여의도 CGV 아트하우스관은 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생겨가지고 네.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 나가면 네. 눈치가 많이 보이고 방해가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 CGV 아트하우스관에서는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은데 딱 앉았는데 나가더라고. 비집고 나가다. 비집고가 아니라요. 턱 일어나가지고 뭐 상관없는 거지. 그치. 뭐 그거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좀 눈치를 주거나 보통은 그럴 텐데 아무도 내가 못 나갈 뿐. 그렇군요. 개의치 않는 것 같은 분위기인 거야. 그 전날 보다가 잠들었어. 아니면 좀 늦었어. 이어보기. 그래서 자기가 못 본 데까지 보고 나갈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그냥 좋게 한번 해. 한숨을 쉬어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한숨을 그렇게 영화 보면서 많이 들어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 근데 멀티플렉스가 사실은 원래 그런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극장에 일단 가서 뭘 하지? 무슨 영화가 있지? 그때 이제 처음 접하고 시간만 대충 맞춰가지고 이거 한번 보자 해서 들어가서 뭔가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혹은 진짜 똥 밟은 기분도 들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요즘 안 그렇잖아요. 지금 신과 함께만 그렇죠. 완전 그냥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이미 많이 정해놓고 가잖아요. 예매도 미리 해놓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재미나 혹은 당혹감을 느낄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렇지. 요즘에는 다 예매해서 가니까. 그렇죠. 네, 앱으로 예매해서 가니까. 시간도 다 확인해서 그쵸. 그때 딱 도착하잖아요. 기억하기로 처음 멀티플렉스가 생겼을 때 저는 거기 계속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는 재미가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또 그런 재미는 없는데 그 나가신 세 분은 멀티플렉스 본연의 어떤 그런 걸 느끼신 거지. 그냥 오신 거지. 그냥 더우니까 와서 영화 뭐 볼까 하다가 포스터는 깔끔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나? 해서 봤다가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영화 홍보 시스템과 그 일한 결과를 몸소 체험하시고 가신 거죠. 그렇잖아요. 원래는 포스터도 그런 용도잖아요. 그렇지. 붙어 있는 거 보고 재밌겠다 해서 보고 하는 건데 그게 시스템이 잘 돌아갔다. 중간에 나가긴 하셨지만 그런 느낌이 드네요. 평론가들의 한 줄 평은 좋습니다. 네, 다 좋아요. 이거 황금종려상 받은 건데 나쁘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3개 반 밑으로 없어요. 평식이 오빠도 3개 반, 풍자의 기술과 야유의 품격. 김혜리 씨가 3개 반, 암과 행암의 차이, 북유럽 문화 엘리트의 자기 풍자. 이동진 씨는 4개 반을 주셨어요. 지식인의 위선에 대한 통렬한 풍자 끝에 매달린 자기 반성, 그리고 영화라는 또 하나의 삼각형에 대하여. 송영국 씨가 3개 반, 예술이라는 야누스가 인간의 신경회로를 열고 닫는 경로. 하여튼 평도 다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겠어, 나는. 평이 어렵네요. 평이 어려워.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걸 이해는 가. 이거 쉬운 단어로 그냥 뚝 얘기하기에는 그러려면 영화가 좀 감성적이어야 되는데 이 영화 감성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좀 쪼개봐야 되고 분석을 해봐야 되고 이런 느낌이 더 들어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내용을 얘기하면서 해야 되니까 영화를 이 얘기를 일부를 듣고 영화를 보러 갈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요. 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작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했고요. 30회 유러피언 필름 어워즈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6관왕이에요. 그리고 75회 골든글러브 시상식 외국어 영화 부문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외국어 영화상 노미네이트 됐고요. 국내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가지고 예매 오픈하면서 동시에 전석 매진. 그래서 뭐 아트버스터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부산 영화제에서 내가 이거를 예매해서 보았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영화제 기간 중이잖아요. 네. 그게 마치 이 영화에 나오는 미술관 안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거기 보면 왜 이해 못할 자갈 쌓아놓은 거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지키고 계시는 직원 아주머니도 계시고 너 픽처 한마디 하는. 근데 그 말 할 줄 알았어. 하여튼 근데 사람들이 한번 쓱 왔다가 지나가고 그리고 다른 무슨 아시아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쪽이 뮤지엄이고 이쪽은 다른 데인데 막 헷갈려서 들어왔다가 로비에서 나가고 뭐 이런 장면이 이 영화에 나오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거기 있는 하나의 전시물처럼 이 영화가 영화제 안에 포진돼 있었으면 그걸 보고 내가 느낌을 받거나 생각을 하거나 다른 영화랑 비교를 하거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미술관에 들어왔으니 그럼 다채로우면 좋잖아. 근데 이걸 하나를 딱 떼놓고 CGV 아트하우스도 딱 개봉하고 옆에 신과 함께도 있고 미션 임파서블도 있고 하는데 이걸 볼 때랑 영화제에서 내가 볼 때랑 완전 느낌이 다를 수 있겠다. 좀 시사하는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보자면 사실 이 아트하우스 무비라고도 이 영화를 볼 수는 있는데 감독 스스로는 뭐 본인의 영화를 이렇게 기존의 아트하우스 무비 안에서 이렇게 평가받는 것을 조금 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기존의 어떤 장르물 아트하우스 무비라고 했을 때 어떤 장르적인 그 컨벤션들을 자기는 좀 거기로부터는 좀 한 발 떨어져 있고 싶다. 사실 영화는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늘 가지고 오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영화도 사실은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주 무대로 삼고는 있지만 물론 그 미술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아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또 이제 던지는 물음들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이 더 스퀘어라는 예술작품, 이 극 중에서 등장한 예술작품이 결국에는 어떤 스웨덴 사회 혹은 뭐 유럽 사회, 뭐 전 지구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공공성 개념에 대해서 공적 책임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시대의 공적 책임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좀 물음을 던지는 그것을 이제 아트라는 방식으로 예술작품이라는 방식으로 던지는 거라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아트하우스 무비로서의 어떤 것보단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 영화를 한번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감독이 누군지를 좀 봐야 될 테니까. 네. 스웨덴 출신 감독인데. 네. 감독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이 감독이 지금 스웨덴에서 가장 뭐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이미 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감독이죠. 근데 특히 뭐 스웨덴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만한 이제 전통적인 감독들이 좀 몇 분 있어요. 뭐 잉마르 베리만이라든지 보비더 버그 같은 감독도 있고 리브 울만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 출신의 감독도 있고. 하도 모르겠다. 예, 근데 이런 감독들의 어떤 계보 속에서 뭐 최근 들어서 젊은 신예 감독 중에서는 가장 좀 탁월하게 주목을 받고 있고 그들의 어떤 후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감독인데 74년생이고 원래는 그 스키 영화를 좀 계속해서 만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예테보리라는 스톡홀름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스웨덴의 또 중요한 어떤 도시, 영화의 도시인데 예테보리 국제 영화제도 열리는 곳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영화학교를 다니면서 영화를 계속 만들었고 그때 만났던 지금의 이 영화 본인의 영화의 프로듀서인 분과 그때 이제 만나서 프로덕션까지 만들고 거기서 계속해서 본인의 작품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적인 어떤 규모가 굉장히 큰 영화는 아니지만 그 아주 잘 이렇게 메이드를 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 뭐 그 전작도 포스 마주어라는 작품도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 그 이전 작품들 뭐 단편부터 장편까지 뭐 베를린이나 어떤 유수의 해외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아온 감독이라서요.
굉장히 지금 혈기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뭐 자기 어떤 영화적 소스 같은 것들도 채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얻기도 하고 그 전작 포스 마주어에서 사용됐던 음악 같은 경우도 그 유튜브에서 자신이 좀 들었던 연주 비발디 사계 연주 아코디언으로 연주했던 그 곡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것을 실제로 가지고 와서 쓰기도 했고 또 자기가 칸 영화제에 어떤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올랐으나 수상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돌아와서 자기가 수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좀 자기가 직접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하고 이러면 좀 즐기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칸 영화제에서 지난해 수상을 한 직후에도 가졌던 인터뷰에서도 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채널인 유튜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즐거워하면서 반응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번 영화에도 막 유튜브 내용이 막 나오던데.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명민하게 현재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래도 스웨덴 출신이라서 그럴까요? 그 스웨덴식 어떤 정치적 올바름 혹은 뭐 스웨덴식 어떤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영화 안으로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작들도 보면은 이제 뭐 난민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년들의 어떤 따돌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영화 안으로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는 편이라서 그런 면에서도 좀 스웨덴 영화의 어떤 명맥을 이어나갈 큰 감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감독님은 이번이 이 감독 영화 처음이었으니까 보면서 좀 연출이라든지 뭐 좀 인상 깊게 보였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일단 이분이 서칭 포 잉마르 베리만 이런 영화에 본인 역으로 출연하셨네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스웨덴의 베리만 후예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아니면 같은 나라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국의 거장 감독의 영화를 보고 영향을 받은 감독으로 뭐 인터뷰를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저는 떠오른 감독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라스 폰 트리에라는 감독이 있잖아요. 이 감독이 근데 한참 뭐 도그빌 이런 영화를 찍다가 블랙 코미디 한 편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회사 생활을 그린 블랙 코미디를 디지털로 진짜 느낌이 영화가 하찮은 느낌이에요. 근데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을 어둠 속의 댄서 뭐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좋아하다가 도그빌 이후로 좀 싫어했거든요. 싫다 좋다고 하기에 애매하게 영화를 되게 잘 찍는 건 알겠는데 내가 이 양반은 내가 별로 좋아하기 힘들다 라는 결론 정도를 이제 지은 감독인데 이 사람의 영화 중에 디지털로 지금 회사 생활을 그린 블랙 코미디 한 편이 되게 생뚱맞게 필름에 한 편 섞여 있는데 그 영화가 딱 소환이 되면서 라스 폰 트리에가 되게 연출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나한테 맞는 감독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어요. 이 더 스퀘어라는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좀 우아하고 사실은 많은 제작비가 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아트 버스트의 위용에 걸맞는 만듦새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면서 제가 보기엔 약간 예술의 허위나 뭐 이런 걸 꼬집는다는 점에서 아니면 인간의 막 되게 얄팍한 껍데기를 한번 싹 데쳐본다는 점에서 그 라스 폰 트리에의 코미디들과 다르지 않은데 이건 좀 너무 고스펙의 장비를 써서 그에 못 미치는 걸 만든 느낌이 그냥 들고 이게 근데 연출을 잘한다 못한다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나한테 안 맞는 느낌이다 하면서 또 한편의 영화가 떠올랐는데 토니 헤드만이라는 영화가 또 떠올랐어요. 그게 제가 되게 좋아하기 힘들었거든요. 뭐가 비슷한 걸까? 오래 생각하게 됐어요. 장면을 다시 떠올려보면 대사도 좋고 상황도 좋고 연출도 되게 잘 돼 있는데 인상 깊지만 내가 왜 이 영화를 싫어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잘 드러나는 상징처럼 느껴지는 게 너무 많았다. 한 장면에서 여러 가지 차원의 상징도 넣고 상황도 막 2개, 3개 얹어서 같이 막 굴러가게 한다거나 사운드도 막 중첩시켜 놓지만 그게 무슨 실험 영화처럼 보이지 않고 되게 현실적인 영화처럼 보이니까 영화가 되게 잘 만든 건 알겠는데 그게 내 눈에 좀 띌 때 약간 싫어하는 것 같다 내가. 오히려 그런 게 없고 더 날카롭거나 풍자가 심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편한 그냥 더 센 코미디나 더 센 아이러니라고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약간 하수라고 생각할 텐데 난 오히려 그쪽을 더 좋아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장면이 그 의자가 막 쌓여있고 하룻밤을 보는 기자랑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의자가 막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 의자도 막 흔들리고 그러다가 한 번씩 와르르 무너지고 하는 전시가 배경에 있고 그걸 맞춰서 대화를 하는데 심지어 그 무너지는 타이밍까지 다 사운드의 타이밍까지 다 맞춰서 대화에 막 쓰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걸 한 게 더 싫은 장면들이 그런 게 다 있는데 되게 잘하는 걸 알겠는데 나랑 안 맞다. 그런 느낌이 좀 전체적으로 뭐가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 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 게시판에 어떤 글들이 또 남겨질지 알겠네요. 배 감독 말이 너무 길고 정리가 안 된다. 정평 나왔을 때는 좀 말수 줄여라! 네. 라는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읽고 있다는 얘기죠. 게시판을. 그럼요. 네. 아니,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영화를 얼마나 봐야 수준이 올라가는 것일까. 약간 자괴감이 들었어. 이 자괴감이 들 일인가 모르겠는데. 왜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서사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이 영화도 뭐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있지만,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 장면을 지금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납득을 나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야, 속에서. 네. 감독에 대해서. 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 감독한테 막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이 애기가 소리 지르고 있는 거를 계속 소리 지르는 거를 왜 내가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가. 물론 이유는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큰 개연성이 나한테는 잘 안 느껴지니까. 네.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아, 이러면서 또 제가 말하게 되는데, 저 그런 장면 좋았어요. 처음에 소매치기 당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무슨 소리 들면 싹 뒤돌아보고 하는 신호등 장면 있잖아요. 그거 볼 때, 그 되게 연출도 잘 돼 있고, 장면도 좋은데, 리얼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되게 잘 찍은 거잖아. 엑스트라들도 되게 통제도 잘 한 상태에서 그걸 찍었잖아요. 그 장면이 좋기도 하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런 걸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주인공 잘생겼잖아. 잘생겼지. 직업도 딱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직업이잖아. 미술관 큐레이터에 대해서 전 정확하게 그들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네. 좀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만나는 사람들도 좀 우아하잖아. 뭐 이런 거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기분은 좋네. 나랑 전혀 다른 삶이고 뭐 우아한 뭐 내가 잘 모르는 하여튼 보긴 좋은.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 안에 있는 뭔가를 이제 막 자꾸 들춰내고 하다 보니까 딱히 나랑 지금 상관이 별로 없는데. 난 저게 크게 고민거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뭐 이런 게 느껴졌던 게 아마 김프로랑 비슷한 생각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번 영화는 사실 이제 제 취향과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서 네.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걸 좀 많이 좀 여쭤보고 싶다. 물어봐야 되겠다. 저 보지 마세요. 저 이제 말 안 할 거예요.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쓰레기통은 왜 뒤진 겁니까? 쓰레기 더미 말씀하시는 거죠? 쓰레기 더미를 막 이제 비 오는데 이렇게 막 뒤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편지에 그 왜 전화번호랑 적혀 있었다는 거를 찾기 위해서 찾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지. 지가 버린 쓰레기를 알 텐데 저렇게 다 까뒤집을까? 왜? 그치. 퍼포먼스야 저거는? 그러니까 알겠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리얼할 때는 또 리얼한데 맞아. 퍼포먼스처럼 막 하잖아요. 비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색색이 굉장히 예쁜데 쓰레기 차에서 실어가는 그 통이 3개 정도 있잖아. 거기 그 동네 쓰레기통 분리수거하는 데 있지. 어느 순간 쓰레기 산이에요. 꽉 차 있잖아 쓰레기 산. 그 컷은 되게 다 끈집어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예쁜데. 네. 저거를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걸 종이를 찾아왔더라고. 네. 그래서 오케이, 내가 그건 인정했어. 근데 그 앞에 보면 여기자랑 원나잇을 하고 와서 콘돔 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결국은 못 뺏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 컷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갈까 말까 잠깐 고민하다가 가는 컷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였죠? 네가 되게 대단한 애인 줄 알지? 라고 여자 기자가 말하잖아요. 자기 남자는 자기가 반공인이라 그러잖아. 그 흑인 저희 부하 직원한테도 그래서 네가 가서 우체통에 놓고 와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반공인인 거지. 그러니까 저 여자랑 자면 안 돼 하다가 갔잖아요. 그 여자가 혹시나 나의 정액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 애라고 올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서 그걸 얘기한 건데 그 여자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진 거 아닐까라는
라는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음 컷이 네. 쓰레기장 앞에 가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저게 여자 집 쓰레기통인가 보다. 그래서 저 콘돔을 버렸으면 찾아가려고 네. 그러는 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이야. 아, 그쵸. 자기 집 그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 집 쓰레기 버린 거에서 그걸 주워다가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럼 그 전에 여자랑 그 옥신각신 하고 난 다음에 네. 쓰레기 너 저기 넘어가려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한참 보여주다가 네. 그때는 뭐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쓰레기장 컷은 아마 조금 그런 혼란스러움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순서가 맞다면은 그 장면을 딱 보고 여성의 집에서 이제 나와서 어디 나가려는가 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혼란을 약간 이제 남겨두는 일부러? 방식으로, 예. 마음에 안 들어있어. 진짜. 그런 것 같고, 그 마지막 후반부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더미에서 그 찾는 거는 지갑과 그 휴대폰을 도둑 맞게 된 어떤 배경,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이제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어떤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되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내 지갑과 핸드폰을 돌려다오. 안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처단하겠다라는, 그러면서 그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돌아갔던 편지 중에 하나를 이제 받은 그 소년이 왜 나를 이렇게 도둑으로 몰았냐. 예, 내 부모가 나를 도둑으로 알고 있다. 어서 빨리 사과해라. 이렇게 이제 하며 강도 높은 기세를 보이면서 이 남자 앞에 찾아와가지고 남자를 당황스럽게 하죠. 주인공 남성을. 그랬을 때 이제 그 소년이 남긴 본인의 연락처를 이제 버렸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서야 이 주인공이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쓰레기 더미를 막 뒤지는 아주 다급한 순간인데, 그게 아마도 이 영화에서 좀 핵심적으로 그 소년이 아마도 이민자 가족의 어떤 아들일 것 같아요. 어떤 외형적으로나 아니면 영어를 이제 언어를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려 그것이 이제 소년이라는 것, 이 주인공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사실 상대적으로 더 좀 열악한, 취약한 어떤 조건 속에 있을 그 소년이라는 조건을 딱 두고, 이 소년이 오히려 그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그 상대에게 굉장히 기세 있게, 패기 있게 막 저돌적으로 자신의 어떤 불이익을 사과해내라라고 하는 게 이 영화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이 남성이 굉장히 괴로워하죠, 주인공이. 그러다가 안 되겠다, 결정적으로 이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제 자신도 이제 더 코너에 물렸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극한 상황을 쓰레기 더미라는 사실 한 3개 정도 통이었는데 예, 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부감으로 위에서 이제 탁 내려다 찍는 방식으로 그 순간을 좀 드라마틱하게 구현을 했고,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찾아오는 그 과정을 그렇게 좀 공을 들인 게 아닐까. 예. 그 장면, 그 컷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그냥 바로 받긴 했는데, 그때 그 비와 카메라 앵글과 이런 게 심상이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몇 안 되는 되게 드문 심상을 보여주는 컷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나머지 장면들에서는 명확하게 뭘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야? 아니면 한 발 빠진 거야? 그게 애매한 시선에서 이제 그걸 딱 잡는 컷들이 거의 영화의 전반적인 앵글인데, 그 컷만 뮤직비디오 같더라고요. 그거랑 뭐 마지막에 이제 딸들이랑 같이 계단 올라갈 때 음악 흐르고 할 때 뮤직비디오 컷인 거야. 그냥. 나는 눈을 감았어요. 멀미 나가지고. 세 바퀴 보고. 멀미 나가지고. 뮤직비디오 컷이네. 심상 컷이네. 이 영화의 몇 안 되는 감정 컷이다. 이러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 크림. 여름인데 뭘 그렇게 발라? 여름이니까 더 꼼꼼하게 수분을 챙겨줘야죠. 땀이 나는데 무슨 수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자주 씻는 데다가 에어컨 바람까지 피부가 얼마나 건조해진다고요. Oh, no. 여름에 더 건조해지는 피부를 위해 기억하세요. 여름이니까 한 번 더 아이스크림 크림.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중간에 왜 그 블랙메일을 널어가잖아요. 협박 편지를 이제 그 널어가고, 흑인이 앉아있다가, 옥신각신 하고 나서 이제 직접 가고, 흑인이 앉아있다가, 야, 빨리 출발해! 뭐 이래가지고, 출발을 왁 하다가,
차가 망가지잖아. 네. 근데 그건 또 리얼하지 않단 말이에요. 차를 긁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그 정도 상처가 나게 연문을 긁는데 그렇게 불꽃이 안 튄단 말이에요. 안 튀죠. 근데 불꽃은 또 막 튀도록 막 했어. 네. 차를 긁는다는 거를 소리를 넘어서 이제 보여준 거지. 그렇게 하고 주차장에 가가지고 근데 또 굉장히 그 정도 불꽃이었으면 완전 작살이 났어요. 아작이 났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조금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손으로 만지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여성이 막 지나가잖아. 네. 자기 집 주차장이었을 텐데. 상사 동료이자 직원. 네. 왜 숨은 거예요? 숨을 일이야? 숨었죠. 그리고 걔가 발견하려고 하다가 막 말고. 그러니까 그거 왜 집어넣은 걸까요? 이 주인공이 경계심도 크고 내가 어디 가서 뭐하고 돌아다니다가 무슨 뭘 겪었는지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랑 비슷한 지적 수준이 있거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랑 공유하고 싶지 않아 하는 느낌이 좀 있었다. 그리고 그걸 공유하고 싶지 않다가 명확하게 자기 안에서 나뉘는 것 같진 않고 사실은 자기도 의도를 안 하고 있는데 뭔가 딱 거절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겪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해도 좋겠다 싶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거랑 전 대꾸되는 장면이 그건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왜 들어갔지? 싶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처음에 핸드폰 잊어먹었다고 했을 때 이거 근데 위치 추적된다고 노트북 그게 또 처음에 드러난 게 뭐냐면 첫 회의 장면에서 그 옆에 있던 같은 동료 안경 쓰고 머리 묶은 아저씨 멋진 아저씨 애기 두고 다니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첫 회의 때 회의가 대충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겪은 일을 소곤하면서 그 아저씨한테만 말하려고 그래. 그때 딴 사람들이 응? 이러면서 보고 있으니까 뭐 얘기해줄게 하면서 이제 쫙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켜가지고 위치 추적이 된다 어쩐다 하니까 막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동료 직원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막 얘기를 해줘.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듣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안 내려가? 하니까 그제서야 그 남자 주인공이 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얘한테는 이거에 관련해서는 말 안 해야겠다. 이거에 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 되게 쓸데없는데 집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바보 같다는 인상을 얘한테 주면 얘는 나를 무능력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보기 나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그 장면은 뭐 본인이 그렇게 뭐 누군들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어서 자기 굉장히 멋있고 일하는 데 있어서 좀 잘 이렇게 하고 완벽하게 보이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분명 어떤 회사 내에서든 직장 동료나 특히나 뭐 본인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굳이 자신의 어떤 약점 혹은 자기가 뭔가 잘못된 안 좋은 상황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모든 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자신의 심리적이든 뭐 자기 차든 이런 것들 만신창이가 된 것을 굳이 그렇게 떠벌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그 불꽃 장면의 경우도 뭐 심상일 수도 있고요. 지금 마음이 정말 타들어가고 있어요. 심상일 네, 심상일 수도 있죠. 그것도 심상이야? 아니면은 뭐 너무 진짜 좋게 봐주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정말 뭐 모르죠. 정말 그렇게 어떻게 뭐 잘못해서 정말 불꽃이 날 정도 뭐 스크래치는 적었으나 불꽃이 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납니다. 그렇게 안 납니다. 그렇게 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무슨 절단기로 잘라내고 있는 와중에 뺑기칠이 돼 있는 차가 그렇게 불꽃이 날 수가 없어요. 네. 뭐 아마도 그렇다면은 좀 더 그 심상을 영화적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요? 사실 근데 기본적인 거에서 필요한 거를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거나 이게 의도적으로 안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허술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걔랑 같이 내려오다가 보는 여자 직원, 동료 직원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는 장면이 걔네 집 앞인지 회사 주차장인지 난 모르겠더라고. 퇴근을 하는 건지 야근을 하려고 온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설명을 안 해줘요. 객관적으로 보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는 얘네를 보고 있다. 니네가 여기서 한 발 떨어져 봤을 때 되게 이 희극적인 상황을 봐라 라고 하는 매너를 취하고 있지만 감정적인 방식으로 씬이 구성돼 있다. 감정적이다와
감정적이지 않다가 있을 텐데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면 필요한 컷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감정적이라면 특정 컷만 있으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설명이 안 돼도 좋다라는 태도를 지닌 걸 텐데 이 영화는 후자더라고요. 설명을 안 해줘. 이거면 충분해. 여기서 니네는 뭘 느껴야 돼. 라는 식으로 찍혀있는 씬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면에서 되게 감정적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전에 그런 불꽃신이나 이런 그 자동차의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씬 굉장히 좀 우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주인공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 가련할 수도 있고 애처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만신창이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상황. 이 감독의 영화가 좀 블랙 코미디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도 사실 이런 것과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장면을 다 막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어 붙여가지고 서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장면에서 이게 뭐지 싶은데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웃기고 애처롭고 이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장면들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좀 거기서 희비극의 어떤 블랙 유머를 만들어내는 그게 좀 이번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에 좀 나타나지 않았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더스케어일 테니까 더스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신뢰와 배려의 공간으로 이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라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문구가 잘 안 와닿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실제로 있던 전시였던 것 같던데. 그렇다면서요? 네. 그걸 알아야 좀 이해가 빠르겠다 싶기도 하고. 감독이 실제로 친한 이제 동료 감독하고 이 전시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 4m짜리 스퀘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공공의 어떤 책임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설치 예술 품이고요. 이게 그 스웨덴 남부에 있는 베르나모라는 곳에 있는 어떤 뮤지엄에서 한번 전시를 했었고 그때 이 전시를 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조금 영화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 이제 시나리오 작업까지 했고 스퀘어라는 게 건널목이다라고 그 영화에서도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이건 일종의 건널목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널목에 서면은 서로가 이제 약속이 된 거죠. 운전자와 보행자 간에 이 공간만큼은 보행자 최우선으로 안전을 지킨다라는 그런 서로 간 어떤 사회적 약속의 공간인 것처럼 어떤 예술적 작품으로 한번 그럼 그 약속을 한번 구현해 보자라고 했을 때 스퀘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예술관의 어떤 극치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뮤지엄 공간에 딱 이걸 들여놔 봤을 때 이 예술품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좀 더 확장을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저는 사회적 규약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계약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킨다라는 어떤 그 기본 감각, 공통 감각으로 출발을 한 어떤 계약론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그렇다면은 더스퀘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냥 더스퀘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혹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다시 비틀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테고 그것을 더스퀘어라는 어떤 특정한 작품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자라는 게 이 감독의 그리고 이 영화의 그 영화 속 스퀘어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더스퀘어라는 이 영화 안의 어떤 작품은 사실 그냥 지금 사회에 대한 비유를 좀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스퀘어의 이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도를 적용해보면 다 질문이 던져지는 상황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그 콘돔 알부신 혹은 딸한테 설명해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 더스퀘어 전시의 부록인 것 같은 다른 판본의 스퀘어들이 이렇게 있고 그걸 설명해주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믿는 게 세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하다는 거를 어떤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지갑 핸드폰을 놓고 들어가시오. 기분 이상하지? 라고 얘기할 때 그 전에 질문이 있죠. 당신은 사람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쵸. 그래서 믿는 쪽으로 입장을 하면 지갑에 핸드폰을 스퀘어 안에 놓고 들어가라. 그래서 놓고 들어가면 벽돌 바닥을
떠내서 갖다 놓은 것 같은 스퀘어 공간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얘기를 이제 딸들한테 해주는데 그럼 그 장면이 유일하게 더 스퀘어를 설명해준 장면이냐 했을 때는 또 다른 게 다 연관이 있긴 있구나. 왜냐하면 그 지갑과 핸드폰을 놓고 들어가라 라고 한 장면에서는 당연히 주인공이 당한 소매치기 장면이 소환되잖아요. 그래서 전 되게 신기한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작가가 나온 적이 없어. 이 영화 속에서 더 스퀘어의 작가가 나온 적이 없고 그러네요. 작가의 사실 홈페이지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막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 사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결국 더 스퀘어 전시에 대한 홍보가 약간 이루어지고 작가에 대한 설명과 사진은 홈페이지 안에 다 있다라고 한 장면이 아무 장면은 아니고 뻔한 얘기인데 저한테는 이상하게 홈페이지 가면 사진이 있다 라고 하는 대사가 탁 꽂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이사회에 열어서 네가 사임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보자. 그래 그럼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온지 보고 내가 니네 결정에 따를게 라고 한 다음에 그 여직원이 참 그리고 네 사진도 필요해. 고해상도 사진도 필요해 라고 할 때는 그냥 그게 그럼 나중에 기사가 나거나 뭐 하면은 사임한다 뭐 해서 우리가 보도자료로 얘 사진을 줘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렸는데 이상하게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연결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런 식으로 자꾸 앞에 뭐를 뒤에 뭐에 딱 붙지 않게 자꾸 연관을 시키는 방식으로 막 직조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감정적인데 논리적인 게 아니고 그때그때 느끼는 게 막 이렇게 알아서 조합이 돼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영화인가 보다. 결론적으로는 그럼 나랑 안 맞다. 막 많은 걸 느꼈는데 정리는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저는 그 공적 책임이라는 스퀘어의 그런 의미를 좀 이 영화가 미술관의 어떤 역할, 미술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미술관의 공간마다는 뭐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이 물음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영화의 큐레이터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라고 이제 봤을 때 처음에 이 더 스퀘어뿐만 이 어떤 전시를 이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두고 전문 홍보 마케터 PR 집단 외주에서 이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오고 또 이 큐레이터인 주인공을 포함해서 이런 아티스트와의 작업을 연계하는 갤러리 쪽의 사람이 또 한 파트 있고 또 이 행정을 하는 이런 또 이제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을 보면은 이제 PR 쪽 사람들은 이 전시가 잘 되려면 이 전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화제성을 낳아야지 관객들이 올 테고 이게 이 작품의 의미도 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활용을 하고 특히 유튜브에 굉장히 좀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올려보자라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이 좀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지금 이 주인공의 어떤 사임 여부까지 가는 사건이 되지만 그런 이제 의견을 제안하고 이 큐레이터군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특히나 이제 행정가 쪽들은 더 좀 그 가능할까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이 큐레이터 쪽은 이제 그 중간에서 뭔가 조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장면들도 미술관의 어떤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동시에 지금 미술관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아트를 한다는 사람들은 이 대중성이라는 거, 소위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알리는 문제와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어떤 가치를 좀 고수하는 문제 사이에 어떤 갈등을 하는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는 또 흥미로웠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일종의 그 관객과의 대화라고 하죠. 작가와 이제 큐레이터와 온 관람객들이 같이 앉아서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 틱장에.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이 영화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 같았어요. 그 관객 중에 틱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작가가 무슨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틱장애를 보이면서 모두가 좀 불편해하죠. 그 상황을. 소란스럽고 집중을 할 수도 없고 특히 이제 그 틱장애가 발생했을 때 전달되는 이야기가 좀 더 이제 어떤 불편함을 가중시키는데 그 같이 동석한 그 틱장애를 가진 남성의 아내가 미안하다, 저 남편 틱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이제 작가는 이거 계속 해야 되나라는 그런 눈치였는데 중요한 건 관객석에서
먼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니 우리가 조금씩 관용을, 그 톨레랑스라는 말을 하면서 관용을 좀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편함이 각자 있을 테고, 짜증도 날 수도 있을 테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수긍을 하거나 더 이상 더 토를 달지 못하는. 근데 이 소매치기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출근길 소매치기도 처음에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고개만 살짝 다들 돌렸지 움직이지 않다가 누군가 움직이면서 그 다음 사람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서 이게 약간 공적 책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어디까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에피소드별로 좀 살펴보게끔 저는 좀 배열해 놓은 게 이 감독의 어떤 전략이 아니었을까 이번 작품에서의. 네. 예. 현대 미술에 대해서는 더욱더 모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미술은 다빈치까지인 것 같아요. 뭔지 알겠잖아. 이런 거. 큐비즘도 좀 알겠어. 그게 이제 뒷상의 변기까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자면 이 영화가 약간 그런 식이네. 그럼 난 보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가 되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그러다가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배치한 건 아닐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들이 확장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작가가 안 나오네? 작가가 그럼 얘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말이 안 되잖아. 막 이러다가 그 틱장의 장면을 방금 말씀하셨을 때 그 안경 쓴 실제 아티스트가 대담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티스트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할 때 투아렛 증후군이냐? 알겠다. 라고 하면서 처음엔 좀 불편해하지만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다. 용기 있게 얘기하셨다. 라고 하면서 되게 멋있게 계속 그 대화를 나눠서 이제 이어가거든요. 맞은편에 있던 질문자는 좀 당황하고 불편했었지만 그에 대비돼서 되게 여유가 느껴지는데 마치 유인원 같은 표정과 목소리를 하는 퍼포머가 저녁 만찬 때 퍼포밍을 할 때 멋있고 여유 있는 작가한테 딱 다가가자마자 견디질 못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그 퍼포먼스를 받아들일 때 당연히 지키던 선을 넘어요. 뭐냐면 그냥 말을 해버려요. 영어로. Don't touch. Stop it. 이러면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때 완전 이 퍼포머의 퍼포먼스가 다 깨지잖아요. 얘의 존재를 그냥 딱 부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만해, 너 이제.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딴 사람들은 그걸 불편하지만 참고 견뎌주던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이걸 못 견디고 있다가 결국 근데 힘에서 밀려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나가버리는데 굉장히 무한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자기 아트를 이해 못한다고 자기가 상정한 사람, 하지만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유가 있고 자기가 이해 못하는 아트를 하는 사람 앞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네?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물론 그 뒤로 이제 그게 막 역전이 되기도 하지만 그 퍼포머와 거기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역전되지만 멋있던 작가 한 명만 두고 보면 이 사람도 굉장히 오만하구나.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저는 거기서는 거꾸로 봤는데 퍼포머가 네. 조금 선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좋은 것인가?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알겠고 돌아다니면서 유인원 흉내를 내고 열심히 다른 사람도 다 지켜주고 그게 지켜지는 선 안에서 맨 끝까지 간 선을 더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때 이 남자가 그만해라고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일면 무례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선을 넘었다는 거를 전제로 하면 네. 용기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좀 아니잖아.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네. 그만해. 딱 얘기를 했을 때 무한하긴 한데 이 사람은 그 뒤에 그러면 이거를 잘 추스려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딱 하고 나가느냐? 네. 아니잖아. 뛰어 올라가서 막 여성한테 막 그렇게까지 하고 막 하는 게 좋은 예술인 거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하라고 한 아티스트를 해석해 보자면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을 딱 찍어서 그 퍼포머가 가서 그런 논란을 일으키게 한 것까지도 이 영화 감독의 의도였던 것 같고
얘는 여기선 또 이렇게 한다. 근데 김프로님 보신 것처럼 근데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되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 퍼포머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우리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가 근데 마지막에 사단이 나잖아요. 그래서 몰매를 맞잖아요. 몰매를 맞을 때 안도도 되면서 이 자식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턱시를 읽고 두들 패는 사람들이 또 되게 웃겨 보여요. 그럼 좀 전까지 뭐 했어? 아까 걔는 말리기라도 했지. 막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각을 하게 만든다. 또 생각을 해보면 막 무한하게 있다가 막 침팬지 흉내를 한번 같이 내줘요. 제일 처음에 쫓겨나는 작가가. 거기서 그럼 더 해보지. 그러면 원래대로 한 명이 지목받아서 잡아먹히고 퍼포먼스가 끝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서 막 하다가 자기가 이 퍼포먼스의 희생양이 되면서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제 발로 걸어나가 버린 게 어떻게 보면 이 퍼포먼스를 하는 아티스트의 자존심을 제대로 긁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그럼 그 선은 사람마다 다를 텐데 어디까지가 그럼 서로에게 수용이 될까? 그걸 그냥 딱 꼬집는 씬인 것 같다. 그게 어쨌든 처음에는 퍼포먼스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즐기고 좀 지켜보자라는 쪽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퍼포먼스고 어디까지가 극적인 작품이고 극적인 작품이 아닌 현실인가라는 그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고 그 경계를 이 퍼포머가 뚫고 나오자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거는 예술이라는 것은 나와의 어떤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을 때 그걸 예술 아니면 퍼포먼스라고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겠다. 우리 어떤 삶에 굉장히 가까이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 나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그 예술 혹은 예술가가 더 가까이 침입 혹은 난입 뭔가 가까이 왔을 때 굉장히 우리는 당혹스럽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그러면 예술은 어디까지 있어야만 예술로 인정이 되고 소위 뭐 좋은 아니면 훌륭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좀 질문도 던져보게끔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특정한 작가에게 다가가서 그 작가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그 작가도 자기한테 뭔가 위해가 되고 불편하니까 그만하시라라고 했지 이 전체적인 퍼포먼스 자체를 저지할 만큼의 의지는 있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의문이고 마지막에 가서 특정한 어떤 여성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어떤 폭력을 가하려고 하자 그제서야 한 명이 이제 움직이자 그 뒤에 또 다른 한 명이 달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르르 달려왔을 때 좀 우스워지는 상황.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다 뭘 한 거지? 라는 좀 자문을 하게끔 하는 그게 있었고 사실 이 영화에서 그런 대사도 있었죠. 어디까지 폭력을 우리가 봐야 움직일 것이냐, 그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장면도 어디까지 누군가가 당하는 것을 봐야 당신이 좀 움직일 것이냐, 정말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장면이어서 예술과 나의 거리, 뭐 예술의 역할 아니면 공공적인 어떤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 좀 압축적으로 아주 잘 보여준 좀 놀라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더 스퀘어라고 했을 때 그냥 네모 선을 딱 그려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좀 이제 액자의 프레임 같은 역할인가 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거 뭔가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뭐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 나는 여기 들어왔다. 같이 들어와 있다. 다 같이 나와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럼 그 선은 어떤 의미로 누가 그린 선이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자꾸 물어보는 얘기인가 보다. 일견 다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좋은 장면 2개만 꼽자면 저는 그 소매치기 장면과 그 퍼포먼스 장면인 것 같은데 나머지 장면은 그 선의 경계에서 나를 딱 밀어놓고 뭔가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그 미술관 소위 예술과 가까운 사람들의 막 이런 오만함이나 이중성을 꼬집는 하지만 꼬집으려고 가까이 현미경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한 발 빠져서 보면 웃기다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더 스퀘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고 파문을 일으키는 주제랑 안 맞는 식으로 자꾸 비껴가는 느낌? 그러니까 나를 확 몰입시켜서 사실 그러면 나를 되게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몇몇 곳에 있긴 하지만 나머지 장면들은 나를 얘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보게 하니까
내가 어느 장단에서 어떻게 느껴야 따라가지는 거지? 하는 의문이 자꾸 생기는 영화기도 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이 더 스퀘어 전시를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는 느낌이 좀 달랐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그 스웨덴의 베르나모 지역에서 전시를 했는데 사각형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는 서로를 보살피고 도와주자 뭐 이런 이제 프로젝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무관심한 사람들이 좀 다른 행태를 취할 테니까 우리 뭐 임산부석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이겠죠. 근데 그거를 지역 전시가 성공한 이후에 뭐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스퀘어가 만들어지고 북유럽 전체에서 막 하나의 유행처럼 스퀘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보고 이제 이게 영화까지 재탄생이 된 건데 그걸 미술관에다 넣으면 어떨까 뭐 이거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런 배경이 있어서 저게 굉장히 유행했었지. 사람들이 굉장히 파편적이고 이기적이고 상관없이 살다가 저거 그냥 그려놓은 게 뭐라고. 저 안에서는 서로 배려하자라는 약속을 하니까 그 안에서는 뭔가 달라지네? 야, 이러면 우리가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좀 다르게 느꼈을까? 근데 이제 그러면 역으로 그런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영화를 봤을 때도 이게 잘 뭔가 깨달아지고 좀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전혀 스퀘어의 배경 지식이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중간중간에 거지들이 막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과 양판 네가 빼먹어. 막 얘기하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아이가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퍼포먼스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럼 더 스퀘어라는 것하고는 도대체 무슨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건지가 저는 2시간 내에 직관적으로 잘 오지는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셔도 된다. 해라. 소심한 방식 그대로 괜찮다. 오늘 또 소심했나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단지 마음 쓰는 방법이 다를 뿐. 내향적인 사람을 지지하는 공감 100배 에세이. 소심해도 괜찮다 말고 소심해서 좋다. 마음이 작아질 때마다 꺼내보는 책. 소심해서 좋다. 웨일북. 더 스퀘어의 개념까지도 비틀어서 보는 느낌을 주기도 해서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긴 했는데 더 스퀘어라는 전시에 다 집중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좀 편해지는 게 소년이 자기 아파트에 들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딴 사람들 깬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야. 자기는 그 아파트 가가지고 집집마다 다 넣어놓고 와가지고 밤에 막 출발해 차오행 굉음을 내면서 깽판 쳤잖아. 근데 야 쉿 조용하라고. 얘는 정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니까 쫓아올라왔는데 이걸 밀어버리잖아요. 그런 씬의 연속이야 이 영화가. 그래서 요 시츄에이션 더 스퀘어라는 가상의 어떤 전시물을 미술관 안에 넣는 요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다 보여주는 그리고 그거를 가장 내가 지적이고 멋있다고 생각한 남자를 통해서 그걸 보게 만든다 하는 거에는 제가 동의가 되는데 다 보고 나면 하나의 이슈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게. 그래서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은데 그걸 내가 이 영화를 꼭 보고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 나는 버스 타고 가면서 그 생각 하는데 그걸 좀 더 강화시키려면 하나의 주제를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보여줬으면 내가 뭔가 더 얻었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 나도 피상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고 피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얘가 그거보다 더 나간 게 있나? 이런 자꾸 의문이 계속 드는 식으로 감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식의 해석은 말이 되나요? 이 남자가 큐레이터 크리스찬이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뭐 막 원나잇을 하지만 또 원나잇 뭐 그렇게 맨날 자요? 물어보면 또 대답은 안 해. 뭐 아니라 그러고 다른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수석 큐레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전시물을 대하는 태도는 또 엉망이거든요. 네. 그 청소부가 건드려가지고 물을 다시 세워. 그냥 몰라. 어차피 사람들 모르는 거니까. 그 정도로 별로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도 없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홍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 맘대로 해.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고. 네. 문제가 되니까 내가 안 했다 그러고. 막 이런 정도로 엉망인 사람이 북유럽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더 스퀘어라는 거를 전시를 하는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의 일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연속이고. 네.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중성을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도 처음에 그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도와달라라는 그 소리를 듣고 좀 신경을 쓰다가 쭈뼛쭈뼛 하다가 결국에는 돕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소매치기를 당한 건데, 그 사람이 난 절대 누군가를 도울 수 없어. 아니면 나만 생각해야 돼. 라고, 그런 사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 순간에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호의를 베푸는 게 가능했던 사람인데, 물론, 그러면서 굉장히 그걸 잘 해냈어. 막 영웅적으로 그 순간에 잘 해냈다라면서 함께 했던 사람과, 파이팅 했다라고 이렇게 좀 허세도 부리고 그러다가 알고 보니 자기가 소매치기 당한 걸 보고 이제 동료가 그러면 우리 이거 협박 편지를 써봅시다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또 받아들이는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판단이 그런 순간에 사람이라는 게 참 뭐 이런 판단을 했어라고 하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일련의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나 늘 완벽하게 뭔가 딱 떨어진 어떤 계산 속에서 자기 행동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사람도 계속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더스케어라는 그 전시도 그렇고 그 자기 삶도 그렇고 계속 어떤 멋지고 화려하고 그 완벽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없는 그 안에서 계속 자기 질문, 자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 영화가 좀 계속 오가면서 그 남성 어떤 사적인 생활과 어떤 공적 공간, 특히나 그 미술관이란 공공장소에서의 그런 이슈들과 연결을 지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양이 아직 모자라서 그런 건지 시퀀스별로 즐겨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퀀스라 그러면 이제 영화가 쭉 이제 2시간이 진행되면 그 가운데 이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사건별로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아이러니하고 되게 위선적이고 풍자도 통렬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사건들이 왜 이렇게 쭉 이 순서로 2시간 넘게 모여 있어야 하는 건가는 사실 저는 납득이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생각할 지점도 많고 사람들의 민낯을 되게 드러나게 하는 야 되게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꼭 1, 2, 3, 4, 5, 6, 7, 8, 90의 순서로 이렇게 2시간 반 동안 배열이 돼서 이걸 내가 보면 영화 전체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끝에 나오는 이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본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를테면 삼막구조의 공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처럼은 아니더라도 네. 적어도 이 주인공의 첫 출근 씬과 맨 마지막에 딸들을 데리고 가는 거를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그래 이 순서로 왜 이렇게 배열을 했구나 라는 걸 내가 좀 동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 나는. 하다못해 더스케어를 철거하던가 처음에 뭐 이렇게 뭐 기마상 같은 거 이렇게 치우면서 준비하잖아요. 그 전시가 끝났다 정도 보여주면 괜찮았을래나? 뭐 이 생각도 들고. 난 그거 보여줬어도 안 됐을 것 같아. 1, 2, 3, 4의 그 번호표를 매겨서 감독이 이 씬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이거는 그냥 정말 그 감독이 생각하는 방식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김프로님과 다른 걸로. 그렇죠. 네. 뭐 그분을 비난할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이게 뭐지? 2시간 반 정도 나중에 지나가니까 나 2시간 반은 뭘 본 거지? 야, 잘 모르겠다 나는. 부분 느껴지는 거는 알겠는데 네. 이걸 내가 2시간 반 뭘 본 거지? 모든 영화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화가 남한테 좋을 리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 게 저도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저한테는 손쉬운 이유가 있어요. 이 영화 왜 힘들었냐? 너무 더웠고 사용관이 없고 생각보다 길다예요. 근데 사실 이걸 제가 부산영화제에서 봤잖아요. 이런 영화를 연달아 3편씩 봤을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랬을 거야. 사실은 그냥 그럴 때 필요한 영화가 있고 이럴 때 필요한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리가 안 되지만 하지만 생각을 멈출 수 없는 방식으로 찍힌 네.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안도를 하거든요. 아, 얘도 이런 거 하고 있구나. 근데 다른 날 그 생각을 하는 애들의 대화를 만약에 내가 듣는 다음, 아, 정말 진짜 이도 뭐 쓸데없이 진짜 예술가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인데, 어떨 때는 걔네가 그렇게 말도 안 되고 미묘한 단어 몇 개로 서로 막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싶은 대화를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구나. 안도를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게 저는 그 첫 번째 회의신이었어요. 첫 번째 회의신 때 애들 데리고 막, 자, 무슨 얘기야? 라고 듣다가, 아, 근데 쟤네는 하는 일이 저거잖아. 아, 전시 준비를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영화 끝날 때쯤, 마지막에 이제 유튜브에서 뭔가 터트릴 거다라고 이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는, 그렇지만 피식피식 웃고 있는, 무례하면서 생각 없는 부류. 생각은 많지만, 쟤네가 하자고 하는 거에 좋은 아이디어를 얹어서 더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중간 부류. 그리고 확실해 차가지고 막 우는 소녀 연기라고 있는 프리젠터. 세 부류 전부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걔네가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회의의 연장선상이었거든. 근데 첫 번째 회의에서 내가 되게 안도를 했단 말이야. 영화에 도입부기도 하고. 아, 쟤네는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나중에 근데 이 영화가 한 1시간 반, 2시간 지나고 나서 나왔을 때는 내가 본 게 있잖아요. 니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필요한 거래. 돼서 하는 거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뭐가 중요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제가 보고 겪은 상황이란 게 있으니까 판단이 달라지는 건데 이걸 더 확장시켜보면 이 영화 자체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어떨 때 봤을 때는 이게 되게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하게 찍힌 영화인데 내가 또 다른 환경에 놓였을 때는 하등 나한테 영향 못 미치는 방식의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영화에 대해서는 평가가 오락가락할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이 일관성을 못 지킬 수도 있겠다. 이 영화에 대한 평을 할 때 라고까지 생각하게 된 게 이 영화의 매력 아닌가. 어렵다. 결국 매력을 발견하셨네요. 야,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의미화 시켜주기가 힘드네요. 근데 뭐 이 영화는 그냥 막 영화적 리듬이 뭐 탁월해서 뭐 아니면은 뭐 이미지적으로 그냥 빠져서 보는 그런 유의 영화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더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영화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미지적으로 부족하거나 그러진 절대 않죠. 이 감독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많은 평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부르주아적인 사회 중산계급의 모습들을 이 감독의 영화에서 많이 보게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의 어떤 중산층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향유하거나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영화 안에 스타일로 많이 구현을 해두기도 하고 또 음악도 굉장히 또 섬세하게 다루는 편이라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스코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리듬을 만들어내고 이미지 대신에 음악을 사용해서 좀 신과 신을 이어지게끔 하는 방식이라 기존의 그냥 이미지로서의 영화라기보다는 스타일을 통해서 생각을 좀 자극하게 하는 그런 축의 영화라서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나뉘어질 수도 있다. 또 물리적인 조건도 러닝타임이 길다라는 것 때문에 호불호가 나뉘어질 수는 있으나 뭐 한번 보시면서 지금 뭐 스웨덴 하면 또 워낙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민감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사람들이라 영화에도 대사로도 나오죠. 아, 누가 스웨덴 사람 아니랄까 봐 정치적 올바름 따지기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가장 최전선에 있는 어떤 뭐 난민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복지 문제, 뭐 공공성 이슈 이런 것들을 최전선에서 다뤄왔던 스웨덴 사회를 좀 영화로서 좀 보게끔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크리스토프 키슬롭스키 영화 뭐 쉽게 이런 걸 보면 TV용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좀 뜨악한 기억이 있거든요. 저걸 TV에서 막 어떤 나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기대했던 게 갈수록 조금 떨어진 느낌이었다라고 느끼게 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청동상 철거할 때 너무 웃겼거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뭘 따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철거한 거잖아. 잘못한 게 없어. 인부들이.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것 뿐이지.
머리에 이렇게 줄 걸어가지고 기중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는데 한쪽 다리만 고정돼가지고 이렇게 얘가 휙 스핀 하잖아요. 그러다 목이 팍 떨어지면서 근데 그걸 사람들이 찍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혼자 빵 터졌거든요. 저만 되게 크게 웃긴 했는데 전 그런 게 계속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게 코미디로 안 보이는 그런 불상사가 좀 있었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를 자각할 수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미로에 빠진 기분이었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어디쯤 가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네, 끝나는 시간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걸 맥락이 지금 끝나도 나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계속 헤매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많은 문제를 거의 동등하게 다루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메인 사건 하나가 가장 큰 게 해결돼야 된다. 그렇게 치면 그 편지 이슈가 제일 큰 메인 사건일 텐데 그게 그렇게 강력하지 않고 다른 것도 동등하게 순간순간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뭐가 해결돼야 정리가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다. 협박 편지를 보내고 지갑과 핸드폰을 돌려받잖아요. 누가 범인인지도 모른 채.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 협박 편지가 도착해서 그 누가 범인이고 이것을 왜 다시 돌려줬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아예 그냥 생략해 버리고 예, 그 협박 편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갔기 때문에 벌어지는 누군가가 입을 피해라는 것을 오히려 거기에 더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소년을 등장시킨 거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 실현이라는 방식으로 협박 편지를 뭐 재미 삼아 혹은 뭐 재미도 조금 가미되어 있는 협박 편지이긴 했지만, 내 딴에 어떤 펼친다는 정의로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그랬을 때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제대로 사과하시라라고 요구를 하고, 근데 그것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정답,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옳고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잘해보려고 호의를 베풀어서 누군가를 도왔는데 아니 뭐야 소매치기 당했어. 이것도 황당한데 또 협박 편지 보냈더니 복수까지 하겠대. 이런 계속 뭔가 하나가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는 해결 좀 어렵고 해결 불가능한 듯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상황인 거다. 이게 좀 인생의 딜레마인 거다. 근데 저는 그 방식이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를 계속 꼬여가는 거를 풀 방식이었으면 리얼함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선을 지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소매치기를 작정하고 모아가지고 연기를 3인 1조로 나눠서 한 거잖아요. 한 사람을 병신 만들고. 그래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돌려줬을까? 그 약간 너무 판타지여가지고. 그쵸. 돈도 그대로 껴져 있잖아요. 이 영화가 그냥 더스케어 실험 같았어요. 그 신호등에서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할 때 주인공이 겪는 상황은 사회 실험 이런 데 많이 하잖아. 누군가를 콕 집어서 도와달라고 해야 걔가 도와준다. 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다 간다. 근데 재밌는 거는 소매치기 3인 1조 중에 한 명이 그 기법을 써가지고 자기가 훔칠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픽하는 거잖아요. 뭐 그걸로 그냥 의미가 다 된 거지. 그러니까 씬과 씬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만 빼면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냥 그냥 뭐 퍼포먼스 하듯이 각 장면이 그냥 대충 얽혀 있고 내가 빈칸은 내가 적극적으로 메워야 되는 스타일의 영화네? 라고 인정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면 이 영화는 좀 계속 보기가 힘든 영화인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멤버들의 한 줄 평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한 줄 평 하기 전에 방금 제가 한 말을 복귀해봤는데 마지막 말이 이렇게 길게 떠들어놓고 참고 보기 힘든 영화라고 정리한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하네요. 이게 뭐야? 자, 그러면 오늘은 정평님부터. 저는 예술과 삶이라는 한 끗 차, 그 틈새에서 진동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역시 평론가세요. 어렵잖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근데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 사이에서 진동.
한 줄 평을 말하고 거기 덧붙이는 말을 한다는 게 참 무서운데요. 괜찮아요. 어렵다고 하시니까. 아니, 저는 이 영화가 계속해서, 어쨌든, 소매치기와 뭐, 협박편지 이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하셨듯이, 다양한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 같다라고 한 것의 핵심은 어떤 예술이 뭐냐, 그럼 그 안에 삶이란 건 뭐냐 이 부분이 사실은 한 끗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퀘어 안에 들어가면 예술, 이 스퀘어라는 작품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지금 예술 작품 안에서 당신이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계십니다라고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스퀘어를 조금만 벗어나면 삶이라는 게 예술처럼 그렇게 정해진 약속대로 가는 게 아닌, 그리고 심지어 그 스퀘어 안에서조차 우리가 뭔가 믿음이 좀, 그 신뢰가 약속이 깨질 수도 있는, 그래서 그 한 끗 차 안에서 계속 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뭐 벌어진 어떤 진동 같은 것들을 이 영화가 좀 보여주면서 그 삶과 예술의 어떤 아이러니 같을 좀 포착해내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한 줄 평을 남겨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동감하실 거예요. 영화를 저처럼 소양이 안 돼가지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무슨 말 하시는지는 아마 충분히 동감을 하셨을 거라고 느끼고. 배 감독님은 한 줄 평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한 줄 평 하기 전에 이게 일종의 어떤 실험 같다, 리얼리즘과 판타지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점이 쾌감이 느껴졌던 장면 하나는 있어요. 그 셰프가 음식 설명해 줄 때 사람들이 우르르 가잖아요. 그때 소리 지르잖아. 근데 이게 요런 톤의 영화가 아니면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리얼한 영화였으면 그 셰프가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지. 얼굴 클로즈업을 보여주겠지. 그리고 주방에 가서 화를 내겠지, 혼자. 판타지면 야! 소리 지르고 뻘쭘하게 마무리가 안 될 거예요. 굉장히 멋들어지게 다들 차려입고 이제. 그쵸. 그리고 아니면 혼자 중식도를 꺼내 들고 막 하던가. 근데 그 애매한 경계에서 너무 뻘쭘한 코미디인 거야. 이런 매너인가 보다, 이 영화가. 요런 장면은 다른 톤의 영화에선 못 보잖아. 리얼도 아니고 상상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요렇게 봐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했던 영화인데. 하지만 제 안주평은 난해한 작품을 쉽게 설명한 것 같은 애매함. 저도 부연을 해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뭔가에 대한 주석 같았어요. 아니면 뭔가에 대한 해설을 시적으로 쓴 것 같은.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렵네. 어떤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100% 느낄 수 있게 리얼이든 판타지든 그 안에서 완결성이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 토대를 잘 사용해서 생각이 계속 확장되게 만드는 방식을 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계속 확장을 시키려고 해설과 해설을 계속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 너무 상징으로 어떨 땐 남아있고 어떨 때는 상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떨 때는 네가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에서 나는 한 발 떨어진다. 왜 이렇게 자꾸 거리도 바뀌고 톤도 계속 바뀌는 게 다채롭게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약간 그게 저의 사고 능력을 약간 의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 퍼포먼스 장면 같은 걸로 가득 차 있고 더 해석하기 힘들게 하지만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텐데 이 사람은 그 주석까지 다 달아놓고 그것까지 나한테 이미 준비된 걸로 보여주는 느낌? 그래서 난해한 작품의 쉬운 해설을 내가 읽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 작품 자체를 내가 보고 좀 느끼고 싶은데 해설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애매하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해도 저의 평론가님처럼 멋있게 말을 못할까요? 저는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제가 오늘 어그로를 다 끌고 가겠습니다. 제 한 줄 평은 예술 영화 좀 보신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그래요? 네. 저처럼 좀 소양이 안 되시는 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 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 저는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영화 내내 이어졌던 한숨 소리들과 그렇죠. 일어나서 나가셨던 세 분. 네.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미 10,000명도 안 봐요. 어차피 10,000명도 안 보는 영화야. 지금 6,000명, 10,000명이 조금 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칸에서 인정받은 영화고 평론가들이 극찬하고 있는 영화니까 예술 영화를 좀 보기 좋아하시고 익숙하시고 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정대평론가님의 또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보시면 네. 여러 가지로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직 저처럼 예술영화와 독립영화가 좀 낯설다. 네.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일단 다른 것들부터 좀 보시고 소양이 좀 되신 이후에 네. 그 다음에 보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감독의 전작인 포스 마주어 화이트 베케이션이 조금 더 쉽나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아니, 감정적으로 네.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가족 서사를 좀 중심으로 가족 안에서 좀 벌어지는 또 딜레마입니다. 딜레마고 특히 이제 남성 아버지가 처한 어떤 딜레마 상황을 통해서 이 가족이 균열이 나는 그런 좀 블랙 코미디인데요. 예술, 삶이라는 혹은 뭐 이제 공공성이라는 그런 좀 커다란 개념을 이번 더 스퀘어가 좀 보여줬다면 이 영화는 조금 더 내밀한 가족 내부의 어떤 심리적인 드라마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보시기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화도 한국에서 개봉은 했었고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서 또 그랑프리를 수상한 작품이라서 영화를 같이 한번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더 스퀘어 너와 나의 적정거리 이번에는 배 감독님부터. 이 영화가 공공예술, 공공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영화잖아요. 네. 저는 이 적정거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고 나서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에 신청하고 거기 놓겠습니다. 네. 도서관에다가 모두가 볼 수 있지만 네. 공공장소에 놓고 싶다. 뭐 하는 느낌. 네. 저는 어디에 둬도 무방. 단 주머니 속은 금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 이게 주머니 놓고 다니면 힘들어요. 네. 네. 소양이 되시면 이제 저 정도 하실 수 있는 거고. 아니, 제 주머니 속에 혼자 가지고 있으면 무용지물일 것 같고요. 대신에 뭐 누군가와 어디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 부분을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둬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다. 내 주머니에선 꺼내놔야 되는 꺼내놔야 된다. 맞네요. 저는 아직 집 안에 들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에 들이기에는 제가 아직 소양이 안 돼서 집 밖이라면 어디든. 집 밖이라면 어디든. 다들 공공성을 생각하고 있네요. 그렇지. 집 밖에서 일단 뭐 오다 가다 다시 만나서 좋아할 수도 있지. 그렇죠. 제가 한참 성장한 후에는 아직은 제가 소양이 안 돼서.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더 스퀘어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날이 더워가지고 극장들 많이 가시는데 그만큼 영화 편수가 많지는 않아서 그건 또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미션 임파서블과 신과 함께 말고는 지금 볼 수 있는 영화가 거의 없는 없죠. 상황이라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는 다음 주 또 다른 작품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